문 앞에 서니 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였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도 팔 수 있을까?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젊어 보였고 어딘가 익숙한 음성이었죠. 순자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방 안이 보였어요. 작은 원룸이었는데 한쪽 벽에는 옷가지들이 걸려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폐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제사상이었습니다. 아주 간소한 상이었지만 과일 몇 개와 나물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일들을 자세히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과는 반쪽만 있었고 대추도 몇 알 되지 않았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 보였죠. 상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보려 했습니다. 대추 1개, 밤 3개, 사과 반쪽, 계산 6,300원. 제사 준비 목록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적은 돈으로 최소한의 것들만 준비하려는 목록이었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민지의 집이라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성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더는. 그 순간 순자의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민지였어요. 며느리가 아들 정우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던 거죠. 민지구나. 순자는 무의식 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지가 나타났어요. 야윈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도 낡고 너덜너덜했죠. 예전에 보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민지는 순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민지야. 순자도 민지 옆에 앉으며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지의 몸이 너무 말라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 살고 있는 척해서. 민지는 순자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니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릴까봐.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강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반찬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자는 빈 침대 한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아들 정우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며느리 민지와 12살 손자 준호라도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아이들마저 도시로 떠나고 나니 집안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에서 간단히 미역국 한 그릇 떠먹으며 순자는 며느리 생각에 잠겼어요. 정우가 죽고 나서 민지는 많이 힘들어했죠. 26에 과부가 된 젊은 여자가 아이 하나 데리고 살기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자도 민지가 서울로 떠난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했어요.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은데 평생 홀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 순자는 습관처럼 며느리가 살던 집 앞을 지나갔어요. 작은 연립주택이었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화분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죠. 우편함에는 광고지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벌써 2달째 비어있네. 민지는 떠나면서 말했어요. 서울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손자 교육도 더 잘 시킬 수 있다고요. 순자도 이해했습니다. 시골 작은 도시에서 젊은 과부가 아이 키우며 살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준호도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서울이 나을 수도 있었어요. 반찬 가게에 도착해서 김치통을 옮기고 밑반찬들을 진열하는데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민지 올림. 짧고 간단한 문자였어요. 언제나 이런 식이었죠. 안부 인사도 형식적이고 손자 소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어버리곤 했어요.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겠거니 했는데 벌써 2달째 이런 식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애가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반찬을 사러 왔어요. 단골 할머니들은 순자의 표정이 어둡다고 걱정해주기도 했죠. 순자야,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계속 민지 생각만 났어요. 점심때쯤 동네 통장 박복순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멸치볶음을 사러 왔다가 말끔을 꺼냈어요. 순자 씨, 며느리분 요즘 동네에서 봤다는 말이 있던데? 예. 무슨 소리예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장 뒷골목에서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이 며느리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서울 갔다면서? 누가 그런 말을? 아,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키하고 체구가 딱 며느리분 같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게 왜 순자 씨한테는 연락 안 하고 혼자 그러고 다닐까 싶어서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요. 민지는 서울에 있다고 연락 왔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 말이 많아서 그냥 지나칠 일도 아니고. 복순이 떠나고 나서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동네에 있다면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서울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뭔가 숨길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솟아올랐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문자가 너무나 건조했고 손자 이야기는 왜 전혀 나오지 않았을까요? 준호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혹시 민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요. 오늘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거든요. 복순이 한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민지가 동네에 있을까? 반찬 가게 준비를 마치고 나서 순자는 오늘 배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시내 식당 2곳과 요양원 1곳에 밑반찬을 갖다 줘야 했어요.
평소에는 오토바이 배달 아저씨에게 맡기는데 오늘은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민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배달지인 한정식 집에 도착해서 김치와 나물을 내려주고 두 번째 배달지로 향했어요. 시장 뒷골목을 지나가는 길이었죠. 이 골목은 원래 조용한 곳인데 요즘 폐지 줍는 분들이 많이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서 정말 민지를 봤을까? 순자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상가들이 늘어서 있고 곳곳에 쓰레기통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리어카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익기익. 녹슨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한 여성이 리어카를 끌고 오고 있었죠.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몸에는 색이 바랜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쓰레기통 앞에서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종이박스 몇 개를 꺼내서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것 같았죠.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의 체구가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키도 민지와 비슷하고 어깨선도 그랬어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민지일까?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걸었죠. 가까이 갈수록 가슴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 여성의 손이 보였는데 야윈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순자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여성은 폐지를 정리하면서 가끔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어딘가 슬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죠. 누구든 힘드시겠구나.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민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와 눈이 마주칠 뻔한 순간이었죠. 여성은 깜짝 놀란 듯 황급히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는 리어카를 급하게 끌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잠깐. 순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성은 구불구불한 골목 사이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도망갔을까요? 혹시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순자는 여성이 서 있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종이 쪼가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마 리어카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순자는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종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우, 기재사 마이너스 음력 3월 15일.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아들 정우의 기재사 날짜였어요. 양력으로 치면 다음 주였죠. 이 메모를 왜 그 여성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순자는 종이를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성이 민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체구도 그렇고 도망가는 모습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메모가 결정적이었죠. 민지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면 자신은 왜 몰랐을까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배달을 마저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계속 그 골목 주변을 맴돌았어요. 혹시 민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해가 져도 그 여성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순자는 그 종이를 계속 바라봤어요. 아들의 기재사 날짜가 적힌 작은 메모.
이게 정말 민지의 것이라면 며느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내일은 꼭 찾아야겠어.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에 주운 그 메모가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아들 정우의 기재사 날짜가 적힌 종이. 그게 정말 민지 것이라면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꼭 찾아야겠어. 순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민지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제 그 여성이 사라진 골목부터 시작해서 동네를 샅샅이 돌아볼 생각이었죠. 이른 아침 순자는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서 골목은 어둑어둑했어요. 하지만 벌써 폐지 줍는 분들이 몇 명 보였죠. 다들 새벽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나 봤습니다. 1시간 동안 돌아다녔지만 민지로 보이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민지가 정말 동네에 있다면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예전에 살던 집은 비어 있고, 순자는 민지가 살 만한 곳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시내에는 임대료가 싼 고시원이나 원룸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특히 시장 근처에는 오래된 빌라들이 많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순자는 시장 주변 빌라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빌라는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 보였어요. 두 번째 빌라도 비슷했죠. 그런데 세 번째 빌라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2층 구석방 창문에 얇은 커튼이 걸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죠. 시든 꽃이었지만 누군가 키우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빌라 입구로 다가갔어요. 낡은 문 옆에는 우편함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대부분 비어 있거나 광고지만 가득했죠. 그런데 2층 끝방 우편함만 유독 깨끗했어요. 누군가 살고 있구나. 순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각 층마다 4개씩 방이 있었는데 대부분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2층에 도착해서 끝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였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도 팔 수 있을까?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젊어 보였고 어딘가 익숙한 음성이었죠. 순자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방 안이 보였어요. 작은 원룸이었는데 한쪽 벽에는 옷가지들이 걸려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폐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제사상이었습니다. 아주 간소한 상이었지만 과일 몇 개와 나물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일들을 자세히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과는 반쪽만 있었고 대추도 몇 알 되지 않았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 보였죠. 상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보려 했습니다. 대추 1개, 밤 3개, 사과 반쪽. 예산 6,300원. 제사 준비 목록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적은 돈으로 최소한의 것들만 준비하려는 목록이었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민지의 집이라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성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더는. 그 순간 순자의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민지였어요. 며느리가 아들 정우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던 거죠. 민지구나.
순자는 무의식 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지가 나타났어요. 야윈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도 낡고 너덜너덜했죠. 예전에 보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민지는 순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민지야. 순자도 민지 옆에 앉으며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지의 몸이 너무 말라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 살고 있는 척해서. 민지는 순자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니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릴까봐.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순자는 민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들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민지는 순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순자도 말없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순자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민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윈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거짓말이라니? 서울에 있다고,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민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순자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죽고 나서 일주일 뒤였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모르는 사람들? 빚쟁이들이었어요. 정우가 돈을 빌렸다면서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정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정우 명의로 된 차용증이 있었어요. 2천만 원이나.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언제 빌렸다는 걸까요? 정우가 정말 그런 돈을 빌렸을까? 저도 처음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준호 학교까지 따라가고. 민지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준호가 무서워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들이 왜 자꾸 우리를 따라다녀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손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처음엔 돈이 없다고, 정우가 죽었으니 빚도 없어진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길 아내가 상속을 받았으니 빚도 같이 상속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순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속 포기를 안 했으니 빚도 같이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법무사한테 물어보니 정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민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버텼어요. 정우가 그런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집문에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새벽에 전화해서 협박하고 심지어 준호 앞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준호가 너무 무서워해서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을 맨 채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갚겠다고 했어요. 2천만 원을. 어떻게든 갚겠다고. 민지야. 순자는 며느리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집을 팔았어요. 정우랑 살던 집을. 그걸로 빚의 절반 정도 갚았어요. 나머지는 조금씩 갚겠다고 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이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원금은 줄어들지도 않고 이자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민지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준호를 지방에 있는 제 언니네로 보냈어요. 거기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준호가 지금 어디 있다고? 부산이요. 언니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준호한테는 엄마가 일 때문에 잠깐 떨어져 있는다고 했어요. 곧 데리러 가겠다고.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로서도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로서도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 여기서? 네. 폐지 줍고 고철 모으고 하루에 10,000원 정도 벌어요.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그걸로 방세 내고 최소한으로 먹고 살고. 민지는 방 한쪽에 쌓여있는 폐지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자책하실까봐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우 일로도 충분히 마음 아파하시는데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니? 순자가 소리치며 민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붙잡고 오열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순자 자신은 왜 이런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이제 괜찮아. 혼자 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순자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고 난 후 방 안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민지의 야윈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순자는 민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또 다른 일이 있다고?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남편의 빚이 정말 남편이 빌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니? 처음에는 저도 정우가 정말 돈을 빌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차용증도 있고 서명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민지는 방 한쪽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데? 정우 회사 관련 서류들이에요. 정우가 죽고 나서 회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순자는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내용들이라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뭘 발견했다는 거니? 정우가 죽기 한 달 전에 회사에서 보험을 새로 들었더라고요. 생명보험을. 그것도 아주 큰 금액으로. 보험? 3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요. 수익자는 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우가 저한테 보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3억 원이라니 그런 큰 보험을 왜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험을 들 때 추천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박성호라는 사람이에요. 정우 회사 동료였는데 민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우한테 보험을 추천해 줬다고 회사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가정이 있으니 보험은 필수라고, 좋은 상품이 있다고. 그래서 처음엔 고마운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남편을 걱정해서 보험을 추천해 준 거라고. 그런데 민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박성호라는 사람이 정우가 돈을 빌린 그 빚쟁이들과 아는 사이였어요. 뭐라고? 순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빚쟁이들이 협박하러 왔을 때 그중 한 명이 전화를 받는 걸 들었거든요. 성호영, 이 여자가 계속 버틴다고 말하더라고요. 민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박성우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정우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사람이 정우랑 제일 가까운 동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우가 죽은 다음 날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요. 갑자기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민지야, 그럼 혹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성우가 정우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빚을 만든 게 아닐까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우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정우를 속여서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정우는 너무 착해서 친구가 부탁하면 뭐든지 들어줬거든요. 순자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증거가 없어요. 추측일 뿐이고, 그리고 박성우는 이미 사라졌거든요. 연락처도 바뀌고 집도 이사 갔다고 해요. 민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제 추측이 맞다고 해도 이미 서류상으로는 제가 빚을 진 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싸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비열한 인간이 있다니. 그럼 지금도 그 박성호라는 놈이 최근에 다시 나타났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여기로 찾아와서 돈을 더 빨리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도 더 올린다고. 뭐라고? 보험금 받을 시기가 다가온다고 그때까지 다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준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순자의 혈압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자까지 위협한다니. 민지야, 이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야.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순자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마. 그 박성호라는 놈 반드시 벌을 받게 해줄 거야. 하지만 어떻게? 내가 늙었다고 만만하게 보나? 아니야. 우리 정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작이었어요. 며느리를 괴롭힌 그 악질들을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함께 싸우자. 증거를 모으고 그놈의 정체를 밝혀내자. 민지는 순자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민지와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박성호라는 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먼저 시장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면서 쌓은 인맥이 있으니까요. 시장 상인들은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왔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정육점이었습니다. 사장 이철수는 순자와 오래된 친구였어요. 정우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사람이라 가족처럼 생각해 주었죠. 철수야, 부탁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상치 않네. 순자는 민지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우의 갑작스러운 빚, 며느리의 고생, 그리고 박성호라는 수상한 인물까지요. 철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개새끼가 다 있나? 죽은 사람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다니. 철수야, 혹시 박성호라는 사람 기억나? 정우 회사 사람이었는데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놈. 기억나. 키 크고 말 많이 하던 놈 말이지? 정우 기재사 때도 와서 울면서 형님 하던 놈. 맞아, 그놈이야. 그런데 그놈이 하는 말이 좀 이상했어. 정우가 보험 들었다고 민지 씨가 보험금 받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그냥 동료가 걱정해 주는구나 했는데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중요한 증언이었어요. 철수야, 그 말 확실해? 그럼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말도 했어. 정우가 돈 관리를 잘 못했다고 빚도 있을 거라고. 참 이상하다 했어. 이것은 박성호가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정우가 죽기도 전에 벌써 보험금과 빚 얘기를 했다니요. 철수야, 이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도 했니? 당연히 했지. 워낙 이상해서 시장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 다들 그놈이 좀 수상하다고 했거든. 순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면 더 좋았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구두 수선점이었습니다. 젊은 사장 김민수는 동네에서 제일 눈이 밝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특히 수상한 사람들을 잘 기억해냈죠. 민수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민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는 듣더니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민지 누나한테 협박하던 사람들 말씀이시죠? 저 몇 번 봤어요. 정말? 네, 한두 달 전부터 가끔 보였어요. 민지 누나 따라다니면서 뭔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누나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민수는 자신이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키 크고 정장 입은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좀 컸어요. 민지 누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빨리 갚으라고, 시간 없다고. 그 사람이 박성호일 가능성이 높네. 그런데 제일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이 민지 누나한테 뭔가 종이를 보여주면서 내 남편이 직접 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지 누나가 이건 가짜다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민지가 서류의 진위를 의심했다는 증거였어요. 민수야, 그때 정확한 날짜 기억나? 네, 제가 수첩에 적어놨어요. 워낙 이상한 일이라서. 잠깐만요.
민수는 수첩을 뒤져보더니 날짜를 찾아냈습니다. 지난달 23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고요. 순자는 메모지에 이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했어요. 오후에는 시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다른 상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박성호와 그 일당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과일가게 할머니는 박성호가 정후 장례식 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하는 말이 정후가 돈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게 정후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 오히려 요즘 일이 잘 된다고 기뻐했는데 반찬가게 아줌마는 박성호가 민지에게 접근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정후가 죽고 일주일 뒤쯤 그놈이 민지한테 다가가서 뭔가 서류를 보여주더라고. 민지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 그때부터 민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 순자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증언들을 모았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성호는 정후가 죽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정후가 죽은 직후부터 민지를 압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녁에 민지와 만나서 오늘 모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어. 박성호의 수상한 행동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메모들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다니.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알잖아.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 보자.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가 반발하면 어떡해요? 더 무서운 일이 생기면. 괜찮아.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야. 시장 사람들이 모두 우리 편이야. 순자는 민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보자. 박성호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낼 거야. 이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후의 기제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음력 3월 15일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했어요. 민지와 함께 지내는 마지막 기제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민지는 며칠 전부터 폐지 모은 돈으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민지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 이번만은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정우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순자는 민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했던 미안함이 컸을 거예요. 오후 3시 순자는 민지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초라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이 놓여 있었어요. 사과 반쪽, 대추 몇 알 나물 한 접시. 정말 최소한의 것들이었지만 민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야, 정우가 보면 고마워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제사상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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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순자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민지, 문 열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성호. 뭐? 그놈이 여기까지? 순자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필 아들 기제사 날에 이런 놈이 찾아오다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순다. 빨리 열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호가 나타났어요. 키 큰 체구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비열한 기색이 가득했죠. 오늘이 내 남편 기제사라면서 참 좋은 날에 왔네. 박성호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제사상을 흘끗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초라한 걸로 제사를 지내? 돈이 없으니 이 모양이지. 나가세요. 오늘만은 제발. 민지가 울면서 간청했지만 박성우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돈 얘기하러 왔어.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잖아. 그리고 원금도 더 빨리 갚으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박성우는 제사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돈 다 내놔. 남편의 빚은 내 몫이야. 제사고 뭐고 돈부터 갚아. 안 돼요. 이건 정우를 위한 거예요. 민지가 제사상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비웃었어요. 정우? 그 바보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냐? 그놈이 뭣도 모르고 보험 들고 돈 빌리고. 그때 순자가 나섰습니다. 이 사람아, 죽은 사람 욕하지 말어. 아, 시어머니도 계셨구나. 좋아, 어른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며느리 단단히 교육시키세요. 빚 갚는 게 우선이라고.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뻔뻔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박성우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그 정우라는 놈도 참 어이없었어. 내가 보험 들라고 하니까 순순히 따라하고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사인하고. 뭐라고? 순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 말은 박성우가 정우를 속였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보험회사 직원인 척하면서 좋은 상품이라고 했더니 그 바보가 믿더라고. 하하. 박성우는 자신의 계략을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친구가 급하다고 보증만 서달라고 했더니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어. 나중에 그게 차용증인 줄도 모르고. 이 나쁜 놈.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죽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보험금도 나오고 빚도 떠넘길 수 있고. 일석이조지 뭐야. 박성우는 계속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보험금 받을 시기가 됐으니까 빨리 갚으라고 하는 거야. 그 돈 다 내가 먹을 거거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민수가 빌려준 거였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져온 거였죠. 야, 이 할멈아. 뭐 하는 거야? 박성우가 녹음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미 다 녹음됐어. 이 나쁜 놈아. 순자가 녹음기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정우를 속이고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금을 노렸다는 걸 다 녹음했다고. 뭐? 이 할멈. 박성우가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손 위로 올리세요. 순자는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신고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박성우가 나타날 것 같다고 연락했었죠. 이건 함정이야. 박성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박성우 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지와 순자는 제사상 앞에서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악몽이 끝난 거예요. 박성우가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정리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괴롭힌 악질이 드디어 벌을 받게 된 거죠. 경찰 조사에서 박성우의 모든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정우를 속여서 보험을 들게 하고 가짜 차용증에 서명을 받은 것까지 모두 인정했어요. 순자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담당 형사가 순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성우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어요. 이번에 제대로 잡혀서 다행입니다. 그럼 민지가 갚던 빚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애초에 정우 씨가 진 빚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보험금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오늘은 다시 한번 정우의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박성우 때문에 제대로 지내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 편히 아들을 추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순자는 시장 사람들과 함께 민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육점 철수, 구두 수성공 민수, 과일가게 할머니, 반찬가게 아줌마까지 모두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어요. 이거 제사상에 올리라고 가져왔어. 철수가 좋은 고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요. 과일가게 할머니가 사과와 배를 가져왔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뭘 그래, 우리가 다 가족이지. 시장 사람들의 정성으로 제사상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지난번의 초라한 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우도 분명히 기뻐할 거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중에 갑작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할머니, 준호였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거였어요. 민지의 언니가 함께 왔더라고요. 준호야. 순자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준호도 민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헤어지지 말자. 할머니랑 엄마랑 준호랑 함께 살자. 민지의 언니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박성우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준호를 데리고 올라왔다고 했어요. 이제 안전하니까 함께 살 수 있겠네요. 제사상 앞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 민지, 준호, 그리고 시장 사람들까지.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순자는 정우의 영정 앞에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다 해결됐다. 민지도 준호도 이제 괜찮을 거야. 그 나쁜 놈도 벌받았고. 제사를 마치고 나서 모두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민지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순자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말아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준호가 순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도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우리가 다시 함께 됐으니까요. 순자는 손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정우도 하늘에서 가족들이 다시 뭉친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인사를 남기고 갔어요. 앞으로 뭔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 민지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순자, 민지, 준호 세 사람만 남았을 때 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너졌던 내 세상, 이제 다시 세워진다. 정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됐네요. 민지는 이제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금도 받게 되고 순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도 함께 도울 수 있어요. 준호도 할머니, 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고요. 어머니, 제가 반찬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그래, 함께 하자. 우리 힘 합쳐서 더 크게 만들어 보자.
밤이 깊어가며 세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이 동네 학교에 다니게 되고 민지는 순자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제 현실이야. 순자는 며느리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돌아올 수 없지만 남은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저 달 뒤에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